자연을 보는 관점과 보는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조지 퍼킨스 마시라는 분은 자연과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요. 그다음 줄 베른 다 아시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던 사실은 굉장히 지식인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보통은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굉장히 많이 다닌 분이고, 이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해저 이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은 자연을 보고 한 분은 자연을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의 힘이 자연을 압도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미치는 정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줄 베른이라는 분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주조개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 진주 광탄이 결코 고갈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연의 창조력은 인간의 파괴문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에 대한 부분을 보고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나오는 논문의 99.9%는 기후변화, 기후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토론을 보면 사실은 1대1 토론이 많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50대 50이다라는 형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단순히 지구가 그냥 기후변화에 따라, 지질학적인 기후변화에 따라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믿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인식을 하고 시민들의 생각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정도에 아마 중국에서 지금 얘기했던 생태 문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태 문명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엄청나게 개발을 많이 하는 중국에서 보면 인간은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고 자연과 자원과 환경 수용력은 무한하다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예측해서는 안 된다라고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을 존중하고 순응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은 다 아시죠?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85 ppm 정도? 근데 지금은 맥시멈으로 가서 420 ppm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얘기하는 1.5도 이상은 가뿐하게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 기상청 기후정보 포탈에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RCP, 그 다음에 SSP의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거냐 또는 어느 정도로 감축할 거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게 2.6, 4.5, 6.0, 8.5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감축한다고 해도 1.5~9도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다이어트? 내가 80이면 80을 먹은 100칼로리를 먹어가지고 80을 한 70으로 빼고 싶어요. 근데 100칼로리를 먹었는데 100칼로리밖에 소모를 안 했어. 그러면 몸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80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의 인식들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하면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유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은 전환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사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지금 420 ppm, 421 ppm, 그럼 약간 1.9도 정도. 지금 이미 1.9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점점 심해져서 2배로 되면 5.2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요. 5.2도에 대한 개념은 혹시 목욕탕 잘 가시죠? 목욕탕 가면 온탕과 열탕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보셨나요? 온탕과 열탕이야. 온탕과 열탕의 온도 차이. 어느 정도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아닙니다. 실제 2도 정도 차이 나요. 2도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떤가요? 애들 같은 경우는 열탕으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느낌 생각해 보시면 이 5도라는 게 얼마만큼 높은 온도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식. 그러니까 많이 차이 나면 3도 차이 나는데 보통 한 1, 2도 차이에서 열탕과 온탕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걸 해도 기존에 있던 것들은 하나도 없애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탄소 중립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오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 하면 1.5도씨 정도의 유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예측하는 게 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상태면 최대 6.5도씨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실례긴 한데 얼마 안 남아서 크게 문제가 없을지 모르는데 요즘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면 그 친구들은 아직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아마 제 평균 연령으로 하면 한 30년 정도 더 살아야 되는데 제가 5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는 야 이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니네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딱 2, 3년 지나니까 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다 잘 해결되겠지라는 낙관론을 너무 믿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위협 증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 3에서 4도씨 정도 2100년에 상승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시나리오 보면 약간 4.5에서 많게는 6도, 6.5도씨까지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은 그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제 회피, 적응, 완화, 또 회피, 저감, 완화, 미티게이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미 회피라는 부분은 넘어갔죠.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나게 또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제3의 지구를 살아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회피는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적응에 관련된 부분하고 완화에 관련된 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전에는 한라봉은 어디서 생산했습니까? 제주도. 지금은 어디서 생산하나요? 보통 거제도 쪽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 쪽도 하우스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응에 관련된 부분.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 아니면 우리 파파야, 망고 이런 것들 이제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 있다. 이게 적응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자연자원 보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녹지를 얼마만큼 잘 만들고 보호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유지하는 것 말고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저감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림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인목 축적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산림청 자체가 뭔가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산림 면적에 대한 부분 줄어들고 있고요. 일단 도시 녹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미 녹지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탄소를 어떻게 저감할 거냐라는 부분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국가적인 통계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얘기했던 미티게이션, 어댑션,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세 발에 대한 부분이냐, 두 발에 대한 부분이냐,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또는 기후온난화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그죠? 기후변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기후변화에 대한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낙동강 하구의 큰 번이가 없어진 거. 일부 학자들 얘기하는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연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변화가 지금까지는 기후변화는 뭐가 더 많은 관련을 하는 인간의 행위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벌어진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들이 상호작용해서 상승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인간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후변화가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존의 건 어떻게 저감할 거냐라는 부분 하나 나오고 그다음 기후변화 또는 기후온난화 자체가 사실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고 계셔야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후변화 때문에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녹지를 또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거의 허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녹지를 훼손하면서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죠.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코끼리를 옆에 놓고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코끼리, 그러니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에서 코끼리를 뭐 죽이거나 아니면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보호 노력에 대한 부분은 그냥 두 가지 정도 우리가 IG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 육상 육수 생태계 17%, 해양 연안 10%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GBF 관련된 부분에서 육상 해양 생태계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최소 30% 복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국제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세계 보호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17% 아까 IG 타겟 17%고 이게 30% 올라가면 전 세계적으로 절반밖에 사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해양 같은 경우는 30% 10%면 3분의 1밖에 보호지역에 지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핫스팟,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보호지역은 굉장히 많이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육상 면적은 17% 정도, 해양 면적은 1.8%. 이렇게 되면 30%로 넘어가면 절반, 그 다음에 거의 뭐 30분의 1 정도밖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보호지역 지정 개수 및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국립공원이 23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해서 이렇게 보호하려고 보호종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정을 해놓고 있고요. 여러분이 들어보는 것들은 아마 천연기념물 쪽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부분이 IG 타겟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GBF 타겟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GBF 타겟을 넘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IG 타겟도 도달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GBF 타겟은 사실은 더더욱이 도달을 못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지역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발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 보호지역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인식들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습지에 관련된 부분. 습지는 뭘 습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지는 습지 축축한다. 사람은 습지인가요? 사람의 몸은 몇 프로가 물이죠? 보통 70% 많으면 80%라고 해요. 사람은 습지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은 습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럼 물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습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정의를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물의 존재에 대한 그 다음 물이 안 빠져야 되겠죠. 사람들은 피부가 있지만 땅은 물이 안 빠지려면 여기 나올 독특한 토양조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토라든지 또는 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생식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의 존재로 쓰는 습지인데 여기 나와 있는 토양이라든지 수생식물. 머리에 뭐 하나씩 꽂고 다니는 그러면 습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습지의 정의를 내리는 부분 또는 어디까지를 습지로 할 거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습지의 정의. 어디까지를 습지로 볼 거냐? 뭘 습지로 볼 거냐?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저렇게 정의를 내려도 개발하고 싶은데 다 개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습지의 정의에 따라가 습지의 규모가 일정해요. 그러면 습지 쪽에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부 쪽이나 미국의 USGS 쪽은 늘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은 좁히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습지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람사르 협약 때 2008년도 람사르 총회 때 이게 논을 습지로 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논을 습지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습지로 안 보려고 그러는 부분인데 그때 습지 관련된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보호를 어디만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유역권 단위로 가게 되면 굉장히 넓겠죠. 그런 부분이라서 습지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지보존법 제2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담수, 기수,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 습지 및 연안 습지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거 가지고는 수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수심에 대한 부분들은 람사르 습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간조시에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그래서 갯벌이나 염전, 호수, 하천, 양식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습지의 정의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지를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부분들, 아까 사람이 습지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습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물이 얼마나 또는 자주 물에 잠겨야 되느냐 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논란에 대한 부분들에 전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온대성 기후에 물이 항상 풍부한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막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 프레리 포솔이라고 얘기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물이 내리고요. 물이 비가 내려서 물이 차 있고, 그러고 난 한 4년 정도는 건조해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지역들은 습지로 볼 거냐 말 거냐가 부분들이 나오는 형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지를 왜 정의하기 어려우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수는 생육기간 중에 발생하는가? 생육기간은 아니나 중요한 시기에 발생하는가? 이 중요한 시기라는 것들은 식물에 대한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면 언제를 얘기할까요? 양서류는 봄철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철에 산란하는 시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저저민치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면 토양 아닌가? 지하 쪽에서 일어나느냐? 토양 깊이는 실제 얼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습지를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습지의 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한 서식처 단위를 확인을 하고 자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요. 인벤토리와 지도와 목적을 위해서 단위 확인을 하고 그다음 국가 단위에서 용어와 개념에 일체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은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대분류는 입지 및 형성에 따라서 연안 내륙 분공, 그 다음에 중분류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연안,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 그 다음에 뭐 소분류에 대한 부분들은 수원에 대한 부분과 범람, 빈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나중에 혹시 이게 중요해지려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는데 공부할 생각 없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눈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마지막 공부하고 지금 가는 거라서 공부를 하라고 권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박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로 필요한 거 보내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습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연안 습지, 내륙 습지, 인공 습지 이런 형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인공 습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논농사를 많이 짓죠. 그래서 겨울철 새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의존하냐면 논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논은 우리나라의 지금 도미의 논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지금 도미? 그러니까 해안 지역의 매립나 이런 것들은 일제시대 때 좀 더 이루어졌겠지만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논의 면적들은 사실은 500년 정도 전에 조선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럼 생물은 그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적응을 해왔겠죠. 그래서 이제 논에 적응했던 친구들이 멸종을 하게 돼요. 큰 애들. 뭐가 있죠? 황새 같은 경우나 싸우기 같은 애들이 멸종하는 이유가 그 덩치도 크긴 한데 논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논에서 농약을 치거나 또는 비료를 하거나 하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염전 양식장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염전 양식장은 우리가 알고 염전은 소금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염전 양식장은 뭘 키웁니까 보통은? 해안 지역의 양식장은 보통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우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영광이나 아니면 해안 지역 가보면 일정 지역에 우리가 염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다른 걸로 전환을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애초에 염전이었다가 양식장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뭘로 바뀔까요? 네. 염전의 적지는 태양광이 적지겠죠. 그래서 이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보통 태양광 발전소나 아니면 풍력 관련된 부분 얘기해요. 풍력은 해상 풍력 얘기하고요. 태양광은 어떤 산림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전 쪽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지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물덤벙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물덤벙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으로 가면 찬물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찬물바지는 접경지역은 물이 굉장히 차죠. 그래서 물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보통 모내기를 언제 하냐면은 5월 초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철원에 끝나고 나면 파주 연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인데 5월 15일 전에는 대부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쪽은 어떻죠? 이제 농가리하고 막 시작하고 있어요. 좀 더 늦은 데도 있고 좀 빠른 데도 있고. 왜냐하면 보리나 밀 같은 거 심으면 그거 수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초 뭐 중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조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를 얘기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하천 같은 경우가 잠자리로 이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먹이터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낙동강하고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이미 뭐 없어져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모니터링 하는 지역 중에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나마 자연성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습지 로드맵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범람원 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평남, 진랄릉 이런 부분들이 논에 물을 대기도 하지만 과거에 범람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습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남저수지 잘 아시죠?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물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저수지.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사실 자연 범람원 습지였다가 1920년대에 이렇게 제방을 쌓으면서 지금 같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제두루미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곳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이후에 굉장히 개체수가 늘어나는 형태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일본에서 결함됐을 때 제두루미가 모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일본의 AI 때문에 한 1,500개까지 늘어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중간 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습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습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산지 습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산지 습지 같은 경우도 그냥 내버려두면 좋긴 한데 가까이 가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만든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렇게 침식되어서 물이 급격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퍼리새나 이런 것들이 무정하는 지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진퍼리새 무정하는 이런 지역들이 생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무릉덩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멧돼지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멧돼지 하면 보통 ASF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산지습지에서는 다 멧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멧돼지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아닌데 멧돼지가 이런 지역들을 이제 파면서 밑에 뒤집어 놓으면 봄에 물이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사망을 해요? 개구리나 한국산 개구리나 아니면 도롱뇽들이 살아나는 형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멧돼지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 ASF나 아니면 도심 지역에 출몰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식지가 축소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식지가 축소되면 먹을 것도 없고 그다음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습지들을 조금조금한 것들은 이거는 멧돼지가 만든 것들입니다. 멧돼지가 와서 만들면 비가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지습지 같은 경우도 비가 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사실은 물의 차이가 많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있을 때는 산란을 많이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없어지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 5월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사이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 연구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20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한 7년 전부터 이렇게 낙동강 하구 연구할 계기가 생겨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지금 새순 매작에 관련된 부분들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순 매작의 괴경량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알을 박아서 채취를 해서 단위면적당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파악한 게 이 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환산 중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괴경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큰 고지 관련된 부분도 결국 이런 먹이량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체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의 갯벌 염전, 보니까 다 염전이죠. 다 염전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부분하고 풍력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생태적으로 보면 여기가
보이시나요? 얘들은 저세, 얘들은 이제 도요세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월에 가면 이렇게 망을 많이 쳐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지백을 잡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염전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염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의 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얘들이 이제 만조가 되었을 때 얘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전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습지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최근 들어와서 낙동강 뭐 유역이라든지 또는 4대강 유역 쪽에서 보통 물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매수한 지역의 비점오염분이나 점오염분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습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형태에 대한 부분도 보통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보다는 뭐를 위해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습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지 훼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습지 훼손은 우리나라에서는 습지보존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배수, 매립, 준설 등의 방법으로 원래 형질을 변경하거나 습지의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좁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학자들을 보면 생물학적 생산성, 생태학적 역할, 인간에 의한 가치 중에 적어도 하나를 장기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손실을 나타내는 물리적 또는 직간접적인 인간의 활동을 모두 습지 훼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훼손에 대한 부분 사례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농경지 매립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농경지를 매립해서 이만큼만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 뭔가 헤엄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만큼 지금 다 매립하고 나니까 이만큼만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부분 한 50상 이상이 제가 이거를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다 참개구리입니다. 참개구리가 한 50에서 100마리 정도 여기만 되는 형태고요. 이게까지 없어지면 얘들은 여기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게 습지 훼손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광갯벌입니다. 영광 염전 지역들인데 과거에 이런 염전들인데 지금은 대부분 다 태양광이고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만들면서 이만큼 훼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체라고 얘기하죠. 대체 습지 만드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의 염전들이나 또는 도요물대새가 쉬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그냥 방치된 습지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체 습지고요. 이게 방치된 습지입니다. 방치 습지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저어새입니다. 한 400, 500마리. 여기는 한 마리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체 습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효용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저는 효용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면적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 그 다음 타깃이 뭐냐. 여기 물 깊이가 한 2m 정도,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새는 대부분 쉬는 공간들이 수심 한 10에서 20cm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을 타겟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이고 여기는 대모잠자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조사했을 때 저새가 몇 마리 나왔다고 방경량 평가에 나왔을까요? 지금 제가 본 것만 제일 많이 볼 때 한 1100, 한 70 정도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기 한번 세보시면 한 2, 3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몇 마리 정도 힌트는 드렸습니다. 제가 몇 마리 정도 여기 방향 평가에 나왔다고 적혀 있을까요? 3마리. 3마리 정도 나왔다고 방향 평가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발견한 게 학생들이 이제 이 지역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 나오는 설계 공모전을 참여하려고 방향 평가서를 봤더니 3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가봤더니 이제 뭐 많게는 많이 모을 때는 1000마리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롱구리 백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 2, 300마리 있는 지역들인데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도 전문가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창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제 돈을 무시하게 많이 주면 이렇게 가서 또 돈 벌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식견은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낙동강하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진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실은 제 조사구였습니다.
이만큼 원래 있던 조사고를 설치했는데 이 조사고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곰솔 조사했었는데 조사고가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해수면 상승이나 아니면 아마 연안의 기본적인 흐름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해안 지역들이나 이런 형태가 침식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강 사업 같은 경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2011년 3월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흑두루미의 이동 경우는 총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는 서해안 따라 내려오는 애들, 하나는 낙동강 따라 내려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따라 내려오는 애들은 사실은 이런 지역들의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낙동강 축은 없어지고 대부분 서해안으로 몰리면서 순천만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두루미가 어느 서식처를 선호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조남준씨 보여드렸던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발을 물에 담고 잡니다. 근데 흑두루미 같은 경우는 발을 물에 안 잠굽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적지가 있어야 흑두루미는 올 수가 있는 형태고 제두루미는 퇴적지가 있으면 당연히 옆은 좀 얕겠죠. 그러면 잠자는 장소가 제두루미는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흑두루미는 물 바깥으로 나올 거고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용을 했다가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두루미가 늘어나는 게 꼭 이거와 관련은 없지만 이 이후에 사실은 급격히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남수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호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인데 지금은 이 경관들은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습지가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다 해서 이 지역에 자야 되는데 지금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없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왜 안 오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여러분 여관 잘 안 잘 거예요. 집에 있는데 여관 안 자겠죠. 그죠? 딴 데로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논 관련된 부분인데 접경지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접경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CCG는 뭔지 아실 거고요. CCL도 뭔지 아실 거고. 우리가 DMZ 같은 경우는 그 앞뒤로 2km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CCG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관리하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제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축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해제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두루미, 제두루미. 근데 해제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축사가 들어오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정적인 또는 안전한 생태계는 아닌 지역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사진 찍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는 피사체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후보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보면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큰 고니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날아야 이 뒤에 있는 전봇대 위쪽으로 이 전봇대 위로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비행보다 확보가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부스 떨어집니다. 저는 뒤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있고 소리는 지르고 있고 그럼 다들 미안해서 민망해서 가는데 이제 몇번부터 소리 지르십니다.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사진하는 분들은 여기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머그샷이라고 있는 고개 들고 있는 제 두루미 사진들은 다 교란시켜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좋은 사진, 안 좋은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연을 배려한 사진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서천 유부도 쪽에 있는 형태입니다. 얘들 보시면 사실은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 쪽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쪽을 다 경계하듯이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그죠? 그래서 국내 사진 찍는 사람이든지 이상하게 외국 분들이 본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쉬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못 쉬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부도감 이런 기괴한 장면들을 보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습지에 관련된 부분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요? 그 다음에 대문잠자리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모 잠자리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습지의 생물들은 보통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해부학적, 형태학적, 생리적 적응, 행동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습지 의존종,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습지 의존종은 습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종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습지 의존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습지 의존종은? 아까 금방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할 잠자리 종. 잠자리는 습지에서 뭘 하죠? 알도 낳고 그다음 유생이 살아가는 형태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구리. 개구리는 양서류이긴 한데 우리가 알 시기나 유생 시기에는 습지를 떠날 수가 없는 형태.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습지 의존 종이고요. 대신에 이제 성체가 되면 양서성 종으로 가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컬테이티브로 얘기하는 것들은 습지에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종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우발적인 습종, 갑자기 잠기면 그나마 좀 며칠은 살아남는 이런 형태의 종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습지 의존종, 양서성 종에 대한 부분인데 야생류류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사실은 습지 의존 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모 잠자리는 일단은 습지가 있어야 살아가는 종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습지의 생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들 다 습지 의존 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밑에 종은 아니겠죠, 그죠? 얘들은 이제 우리가 얘들은 불완전 변태. 다시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 얘들은 완전 변태.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이제 성체가 먹을 수 있는 꽃식물. 이게 2가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잠자리 종류는 물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습지에 출현한다고 해서 다 습지 의존 종은 아니죠. 개는 습지가 아니겠죠. 습지 의존 종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습지 의존 종을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어에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지금 보면 잘 보이시는 않겠지만 지금 여기에 빽빽하게 있는 것들이 다 도요물대새. 서천에 가시면 이런 형태의 경관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이제 김 공장 들어오면서 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예? 수출 효자일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납니다. 작게 먹었나? 그다음에 아까 봤던 이런 도요물대새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종들이고요. 그 다음에 적경적으로 가면 이런 뜸부기 쪽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흰고리술이나 논에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저어새 관련된 부분, 그죠? 이런 형태, 원앙 같은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도 습지 의존 종에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논에 의존해서 먹거리를 다 의존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경 지역 얘기할 때 이제 두루미, 재두루미를 많이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미, 재두루미가 중요하냐라고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농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가면 얘들도 행복하게 사는, 반대로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사실은 얘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농사로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습지 의존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의존종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으로 야생에서 멸종위기에 직면한 생물 종에 대한 부분인데, 대모 잠자리가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정의에 따라서 전국에 서식하거나 개체후 개체수가 적은 희귀종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레드 데이터 북이라는 거 아시죠? 레드 리스트라는 레드 데이터 북에 대한 부분들이 IUCN에서 얘기하는 적색 자료집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 우리나라는 취약으로, 그러니까 위기에서 취약으로,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멸종 또는 야생절멸, 지역적 절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R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등급인데, 그 다음에 이제 EN이고, 그 다음에 VU입니다. 그러니까 CR, EN, VU가 사실 가장 심각한 상태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약으로 변경을 한 형태인데, IUCN 적색 목록에서는 CR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개체가 없어지면 사실은 거의 멸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가차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군무로 해서 몇만 마리씩 다니죠. 한 10만 마리, 20만 마리 다니는데, 그게 우리나라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95%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 잠자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VU로 취급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CR로 평가를 해서 굉장히 위험 단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있는 우리나라 데모 잠자리의 서식지가 훼손되게 되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낙동화구 같은 경우는 한 150, 200 뭐 이 정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따져도 1순위, 2순위 정도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인 IUCN에서 얘기하고 있는 멸종 위험 동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한 44,000종 정도가 멸종 직면에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포유류,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거 보면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모 잠자리 같은 경우가 일단 C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익스틴션은 멸종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두 번째가 야생 절멸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단계가 CR입니다. 굉장히 멸종의 직면에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보통은 분포 지역이 쭉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1986년에 EN이었다가 지금 1996년에 CR로 등급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S, EW, CR, EN, 배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등급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서 좀 더 넘어가면 이제 야생절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동물원이나 또는 뭐 그런 데서만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멸종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수집 금지되어 있거나 서식지 파괴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한번 회수되고 나면 사실은 더 이상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생물적색 자료집 제국원 보충 3에 보면 데모 잠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VU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제가 다시 정리한 거. 그래서 성충은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출현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저지대의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이 많고 바닥층의 식물이 퇴적해서 유기물이 풍부한 연못과 습지에 서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저지대의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이 많고 바닥층에 식물이 퇴적되어서 유기물이 풍부한 연못과 습지라고 얘기하면 금방 만들어진 습지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체 습지가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보면 대체 습지로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모 잠자리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넉점박이고요. 그 데모 잠자리는 끝쪽에 이렇게 삼각형의 무늬가 있는데 데모 잠자리는 앞쪽에 넉점박이는 이렇게 점무늬만 있는 부분.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뭐 구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구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은 두 종밖에 없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이걸 겁니다. 넉점박이고 특정하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충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1년에 1세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월부터 6월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산란하고는 그 다음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체는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출현한다고 하는 형태. 4월부터 6월까지 출현하는 얘기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남쪽은 좀 더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좀 더 느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4월 초에 조사를 하면 남쪽에 있는 지역들을 6월 말에 조사를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볼 수는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가장 피크 때는 못 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출현 시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사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저어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저어새는 월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저어새는 우리나라에 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란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름에 오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산란을 하러 오는 애들, 우리나라에 겨울에 오는 애들은 피서하러 오는 애들. 둘 다 피서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오는 애들은 아마 더운 데서 덜 더운 데로, 그죠? 겨울에 오는 애는 추운 데서 덜 추운 애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철새를 조사하는데 겨울에 조사를 합니다. 겨울 철새를 조사하는데 여름에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체수가 굉장히 없거나 아주 적거나 없거나 뭐 이런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모잠자리 서식지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전역에서 관찰 가능하고 서해안 연못, 내륙에서는 갈대가 많이 우거진 오래된 연못 등에서 한정적으로 발견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습지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신규 조성 또는 보건 습지가 서식지 효과를 할 수 있을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지적 특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연못 또는 저수지를 선호하고 우아한 습지에서는 200m 이내까지 전체 개체수의 89%가 이용한다. 그래서 주변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래서 조사를 할 때는 습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갈대군락이나 갈대부들군락의 감소 또는 부들군락의 증가는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변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 자료하고 미디어, 개인 SNS를 통해서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낙동강 하부 말씀드렸던 100 이상이 관찰되는데 100 이상 관찰되는 것들이 서천시 정도, 그 다음에 안성시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개체수에 대한 부분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관찰되는 지역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곤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지역들은 서해안 쪽은 좀 일치를 하고요. 남해안 쪽 같은 경우는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논문 쓴 것들을 보면 지금 분포하는 지역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 일본의 대부분, 그 다음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얘가 분포하지 않는다라는 형태. 아까 IUCN의 분포 맵에 보면 데이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동아시아에서만 관찰되는 종이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거의 다 멸종을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형태인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멸종을 하면 또는 개체수가 적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적어지면서 몰려 있습니다. 몰리게 되면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서식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에 의한 훼손, 손실 또는 파편화, 인위적인 습지 매립 등의 훼손 요인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일본의 연구를 보면 이제 유전적인 다양성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대도시권역에서는 그냥 멸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호가 안 되면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대모잠자리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저대교 맞나요? 이게 대저대교 대저대교 맞고 대저대교 제가 아까 갑자기 저기 다른 대교 하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대저대교가 아닌가 약간 대저대교 맞죠? 창간대교는 대저대교 쪽이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습지 중심하고 이쪽 지역의 이제 습지 중심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습지로 보면 여기에 이제 7개 조사를 했고 여기에 지금 9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이제 4월, 6월부터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5월 1일, 12일, 2회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준호의 제안에 따라서 200m까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조사한 것 중에 5월 1일 조사에서 2주 후에 급격히 감소하죠. 마찬가지 맥도 같은 경우는 31개체인데 11개체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맥도 지금 산납중체 사실 조사 정리가 제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맥도 같은 경우도 5월 1일하고 사실은 5월 그 다음 주 일주 뒤에 조사했는데 벌써 감소하기 시작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조사 시기에 따라서 이제 결국 개체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 만하느냐라는 부분은 조사 시기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84개체에서 38개체, 그 다음 올해 조사하면 110개체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도 같은 경우도 32개체에서 17개체,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39에서 30으로 해서 30개체 이상 형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개체가 종이 많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m, 10m 단위로 해서 200m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 습지, 주변에 있는 초지에 약 한 65개 정도 나오는 형태.
그러니까 물만 조사를 하면 전체적인 경향들은 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4월 27일, 5월 1일 뭐 일주일 차이네요. 근데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아무래도 발생 시기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납시에 대한 부분에 뭐 대모잠자리도 나오지만 이제 주문이 이 왕잠자리라든지 뭐 등검은 실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삼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습지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모잠자리가 잘 나오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맥도 같은 경우도 대모잠자리 나오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맥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식생의 피부 밀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상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좀 해줘야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늘상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식지가 안 좋아지면 한꺼번에 집단으로 이주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서서히 빠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꼬마 잠자리가 원래 그렇죠. 꼬마 잠자리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나와서 보고 있으면 한 4, 5년 정도 있다가 6년째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주변의 환경 해수이 확실히 심해지면 갑자기 없어지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까 6월 24일로 그러니까 출현하는 시기에 마지막 끝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몇 개체? 한 개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것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것에도 많이 나올 때는 한 1,몇백 개체가 나오는데 조사하면 3개체 이런 형태를 얘기하면,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기에서 취약으로 변경했는데 반면에 ICN 적성 공고에서는 CR로 등급을 상향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개체가 부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멸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거나 멸종할 경우에 국제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서식 현황에 대한 부분,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조사 시기 선정에 개체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사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조사를 해야 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0m 이내에 있는 초지에서 휴식 또는 모기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분석 관련된 부분들은 멸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모잠자리였고요. 굉장히 제가 문제 훌륭하긴 하는데 일단 큰 번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대모잠자리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혹시 대모잠자리 관련돼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넘어갈까요? 대부분 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죠? 대모잠자리가 이런 형태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단순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모잠자리의 존재, 그러니까 환경 혹은 기후 위기, 거창한 말이긴 하지만 관련성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모잠자리가 만약 사라지면 그만큼 환경이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런 바로미터? 뭐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렇겠지만 상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습지의 생물 종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기후 변화라는 것들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모잠자리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성은 사실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인간의 그 파괴 행위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한 부분이 결국 생물 종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기후 변화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모든 현상들을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니까 낙동화학이 없어진 게 기후 위기 때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해결 방안이 뭡니까? 기후를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과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탄소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낙동화학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가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배제를 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봐야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에 낙동화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후위기하고 뭔 관련이 있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낙동화하고 관련된 부분의 생물종 다양성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개발 행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심각한 건 이긴 한데 생물종과 관련해서 기후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라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쌓아놓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생태계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라는 부분들은 기후를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낙동강 화구 같은 경우는 기후보다는 뭐가 더 개발 행위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존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기후에 관련된 원인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영향들은 다 개발 행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모 잠자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습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계속 얘기를 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대체 습지가 과연 효율성이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결국 얘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성이나 또는 서식처를 선호하는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기초 연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저기 요구하신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데모잠자리 유충은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데모잠자리 유충은 사실은 데모잠자리가 그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관찰하면 충분합니다. 여름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생을 했으니까 4월 초에 발생을 해서 얘들이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월에서 6월 달에 성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에서 유충으로 가는 그 단계에서 그 습지에 계속 머물고 있다. 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큰 고니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여기에 지금 보면 헤비테이트 프로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서식적 파편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낙동 하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대저대교가 들어오면서 이미 다리가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파편화가 되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에 있는 한 3km 정도 되는 공간들이 중간에 나눠졌을 때 과연 큰 고니들이 여기에 계속 서식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조사를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2.1km, 1.1km, 1.5km, 0.3km, 그 다음에 3.6km, 1.2km, 5.3km, 2.2km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공간, 만약에 이 공간들에 사실은 큰 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잘라도 상관없겠죠. 그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한 뭐 2km 내에 아니면 1.5km 내에 잘라도 큰 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라진 상태에서 그러면 큰 고니가 어디로 주로 찾아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걸 취지를 좀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식적 파편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식적 파편화는 생물 다양성에 많게는 75%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파편화가 되면 사실은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한 100평에 살다가 100평에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100평에 살면 굉장히 쾌적하게 살고 100평을 채우기 위해서 막 갖다 놓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30평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의 몇 프로를 버려요? 거의 일단은 거의 100% 다 버려야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크기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파편화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편화를 100평에서 30평을 나오면 한 30% 남기고 나머지는 다 뭐 옮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00평에서 30평으로 이사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몸만 가야 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새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편화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큰 게 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종이 사는데 이걸 반씩 반으로 나누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얼마 남아있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 옮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종이 다 바뀌는 형태.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서식적 단편화에 대한 부분이 적게는 13%, 많게는 75%를 감소시키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적절하게 나누냐에 따라 좀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멸종류 감소, 그다음 생태계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연결성을 향상을 위한 보존 및 보건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편화 얘기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100평에서 30평으로 갈 때 나는 가구를 얼마나 옮길 수 있을까? 그죠? 아니면 그것도 더 작게 해서 20평으로 가면 100평에 있던 가구를 얼마나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가구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파편화에서 큰 게 작은 걸로 바뀌면 모든 생물종이 다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도시화의 지표종이라든지 매료종이나 귀하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체 서식자에 대한 부분의 효용성은 없다. 그래서 낙동강 화구 같은 경우도 대체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요? 대체 서식자 만들어서 먹이를 공급하는 형태. 그러니까 가축화시키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결국에는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 먹이를 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줘도 그만큼 많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 만들어놔도, 제가 여기는 거의 작년까지는 한 달에 2번씩 갑니다. 그래서 과연 효용성이 있을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여기만 맞죠.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교랑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개체수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거리로 잘라놨는데 거기를 과연 흥본이가 이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재료를 제공하면 환경부가 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본이 같은 경우는 LC, 이제 과거보다는 개체수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낙동강 하고 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몽골 쪽에서 서식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흥본이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점 많이 보이시죠? 이게 사진을 못 찍어서 이렇게 점이 나온 게 아니고 가차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형 종을 얘기하면 우리가 생태계에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얘기하는 것들은 얘가 살기 위해서는 이쪽이 안정돼야 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흥본이가 살 수 있는 지역들은 결국 다양한 생물들,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야생조류들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흥본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월동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낙동강 월동 개체에 대한 부분들은 연간 이만큼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낙동강 하구만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기 모니터링 한 시기만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부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년 연속으로 수집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료 확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만큼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월동계 흥본이 개체수 변동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우하향입니다. 개체수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튀는 자료들이 있긴 한데 최대 개체수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전체적 경향에 대한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습 매작에 대한 부분들하고 개체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세습 매작이 감소하면서 전체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 경향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화명 흥본이 개체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리 간격, 그러니까 1번부터 쭉 보면 2.2, 5.3, 1.2, 3.6, 0.3, 1.5 하도 여기 이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나눠야 되는데 나눠서 이쪽에 오는 애들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1.5, 1.1, 2.1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번하고 사실은 4번이 가장 넓고요. 나머지는 2km 아래쪽입니다. 개체수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번하고 4번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 그러니까 좁아지면 얘들이 살 수가 없는 형태에 대한 부분. 얘들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뭐에 위협을 느껴요? 다리에 위협을 느끼고 안정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까 얘기했던 대제대교 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봐도 사실은 이 대제대교가 만들어지는 이 공간 위쪽이 지금 자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음궁대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자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몰려서 보통 겨울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사실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만큼의 개체수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개체수 감소하는 것도 사실은 위에 보면 이만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나누면 이만큼 된다는 얘기. 산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구간하고 4번 구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4번 구간 같은 경우도 여기 내부로 진입한 수로가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로 진입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 있는 대제대교 대상지도 마찬가지 밑에 보면 이렇게 수관이 있고 자연색이 양호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을 위한 최소 표각한 거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 지금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논문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이런 형태의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논문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비행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면 충분한 비행거리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까 하동에 있는 광포소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가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좀 짧게 얘기해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사진가가 있으면 이쪽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 고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도 다리가 만들어지면 지금 이 활공 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들이 짧은 구간에 있는 다리 교과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오지 않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약 한 800m 정도, 그래서 한 1km 정도 있어야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310m 정도 되면 추락을 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죠, 지금 보면. 원래 이렇게 안 납니다. 사진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주 낮게 나는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각 간의 거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약 한 1.3km 정도. 그래서 254개체가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km 정도.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400m, 200m 뭐 이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도 개체수가 거의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교각간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좁으면 좁을수록 큰 고니는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예정도서는 이제 큰 고니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5km 비행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km에서 4km 정도 비행거리가 확보가 돼야 애들이 안정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애들이 다리에 가기고 있긴 한데 다리에서 잘 안 갑니다. 가까이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서식자 좋으면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 내려가지고 헤엄쳐서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것들이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거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배가 왔을 때 큰 고니가 이렇게 도망가는 수 굉장히 그러니까 얘는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초기에 활공을 하기 위한 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하게 비행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교각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가 넓어야 그런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거리가 넓은 공간에 이제 큰 고니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이 다리가 건설되기 전 별로 없을 때는 곳곳에 있다가 다리가 많이 건설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고 그럴 수가 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단 탄조대 있잖아요. 이글숲 때 난단 탄조대. 예. 그쪽에는 실제로 고니가 꽤 있었던 걸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하부 지역의 개체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선 매장이에요. 배경에 대한 부분의 양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이제 보완하는 역할들이 아니었을까. 낙동강 그러니까 본류 쪽하고의 하고 하구 쪽하고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할 때는 먹고 있다가 그 다음에 너무 안 좋아지면 이제 안쪽으로 옮기는 형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그 남단 단도의 바로 앞에는 그 울수도 대교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걔들이 좀 다루기에는 참 애매한 거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먹이를 줘가지고 사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안쪽으로는 사실 거의 안 들어옵니다. 먹이를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먹이를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맥도 쪽도 먹이를 주고 먹이를 주는데 먹이 주면 큰 거니가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큰 기러기 쪽이나 기러기 쪽이 많이 오는 형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 두루미 같은 경우는 놀라면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위에 전선이 많으면 목이 불어서 죽는 것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종마다 약간 피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 무겁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공거리가 굉장히 길게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도의 광포만을 보여드리는데 그냥 사진가가 위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가야 되는 그 방식이 아니고 딴 방식으로 해서 날다가 어떤 형태로는 이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다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요물대세 관련된 부분들은 도요물대세보다는 그냥 밴딩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밴딩이 뭔지는 아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밴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밴딩을 할 때 메탈 밴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일 큰 게 아마 여러분 엄지손가락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만 한 게 제일 굵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개치 안 되고 그 다음에 큰 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컬러 밴드를 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큰 밴드에 이렇게 숫자하고 문자를 조합해서 보통 영문이겠죠. 영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개체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저세 관련된 부분이나 항세 관련된 부분 또는 따오기 관련된 부분 이런 형태로 밴딩합니다. 그래서 밴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사실은 달라졌죠. 지금은 밴딩하면 뭘로 다 밴딩을 하나요? 저걸로 기본적으로 밴딩을 할 수 있고 메탈 밴드를 나는데 대부분 다 이동과 생활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GPS 태깅을 합니다. GPS 태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GPS 태깅을 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몸무게 3에서 5% 정도. 여러분 몸무게 10% 정도 되면 제 몸무게 10% 정도 되면 한 7kg, 8kg 정도. 10% 정도, 10%. 7kg, 8kg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제가 하루 종일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밴딩을 할 때는, 그러니까 GPS를 할 때는 한 3에서 5% 정도 몸무게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굉장히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월동지, 그다음 번식지, 주가기착제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개체가 희생을 해서 종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별번호 또는 표식을 가진 가락지가 야생조류에 다리에 부착되는데 동일한 개체를 발견했을 때 고유번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약간 100년 전부터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새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백패킹으로 해서 이렇게 GPS 태깅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조류 밴딩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런 형태에서 제비의 다리에 매듭을 묶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는 매사냥의 수주로 이용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려 고분군에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응방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치미를 떼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이런 형태로 내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은 과거에는 이제 사대 가치가 있는 야생조류에 집중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 최근 들어와서는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ICF, 제가 잠깐 연구하러 같은 지역 이제 캐나다 두릅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잡을 때 이렇게 새벽에 가서 먹이를 주고 얘들이 찾아와서 먹이를 먹으면 여기 이제 트랭킬라이저라고 그 약간 뭐라고 그러나요? 수면제? 비슷한 걸 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먹고 비틀거리면
뭘로? 이렇게 잠자리실 같은 걸로 잡아서 이렇게 못 도망가게 눈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도 뽑고 그다음 밴딩도 하고 그다음에 GPS 태깅도 해서 마지막으로 회복시켜서 이렇게 날리면 됩니다. 그 하루 정도는 수면제에서 이제 깨어날 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원두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원두막을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그 다음 날에 내려보내는 이런 형태의 방법들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라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를 확인할 거냐, 아니면 서식지와 헌식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ICF 같은 경우는 후핑 크레이 같은 경우도 애들 잡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그냥 잡지는 않습니다. 애들은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600마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혹시나 인간한테 조금 친숙해질까봐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잡아서 마찬가지로 밴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밴딩 하고요. 얘들은 좀 하고 저기까지 합니다. GPS 다 태깅해서 이렇게 무게 재고 뭐 여러 가지 연구 목적으로 해서 다. 얘들은 잡을 때 얘들이 포도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 던져가지고 가까이 유인해서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하고 그러니까 코스튬에서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디 있는지 위치가 확인되면 이제 던져가지고 포도를 던지면 오면 그래서 이제 저기 잡는 부분도 있어요. 잡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형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밴딩에 참여해 본 적이 없죠. 밴딩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밴딩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밴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밴딩 스테이션을 설치하면 공원에 설치를 합니다. 공원에 설치하면 애들 많이 오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날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져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밴딩을 이렇게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생주류 밴딩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얘기했던 결국 얘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경로를 이용하느냐, 그다음 장기적으로 보면 서식적 이용 패턴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밴딩을 합니다. 과거에는 밴딩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메탈 밴드만 달아서 회수율 자체가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100개 달면 3개에서 5개 정도. 근데 지금 무수하게 많으면 자료가 쌓이면 확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던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GPS 태깅을 통해서 전체적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형태로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EAAFP라고 해서 이스트 에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포하이웨이 파트너십이라는 것들에서 이 지역에 밴딩을 갈 때는 이런 형태로 국가를 좀 표시를 하자라는 규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락지를 그냥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언제 만든 자료냐면 2015년에 제가 낙동강 유역천 가서 밴딩 좀 해볼게요. 낙동강하고 밴딩 좀 해볼게요 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서 사실은 했던 부분. 그때는 여기 하나 여기 한 2-3개 정도 달려고 그랬었는데 단호박이라고 얘기하나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지금 그거 배우러 미국 갈 예정입니다. 이거 배우러 지금 미국 갈 예정. 그러니까 이게 밴딩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GPS 관련된 부분들은 위성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야생조류가 아니면 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1g, 2g짜리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GPS로 위성 영상으로 수신을 못하니까 그 스테이션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사실 배우러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밴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소수만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맞느냐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이렇게 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는 사진은 아닌데 유부도에 5월달에 조사 들어갔다가 저는 안 들어가고 이제 다른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 일주일 전에 8개째 달았는데 얘가 너무 보니까 이게 이거 달면 고무밴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무밴드가 너무 안 좋았는지 이렇게 입에 물고 죽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에 매뉴얼도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고 언제나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밴드를 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큰 개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달고요. 그래서 칼라 밴드에 대한 부분도 조그만 것도 달긴 하는데 그거는 단순히 문자를 쓸 수는 없고 칼라 밴드만 해서 시기에 대한 부분의 표시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뭐 밴딩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계획을 하고요. 일단 포획을 하고 이렇게 포획은 여기 나와 미스트넷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플렉시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야매로 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밴딩 마스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허가를 한 사람만 이 미스트넷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미스트넷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으면 야생들을 굉장히 잘 잡힙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잡사하다 보면 이게 설치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기 위해 설치한 게 아니고 뭐 하여튼 그냥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박새도 죽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 잡아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밴딩을 달고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브루드 패치라고 해서 어떻게 있는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장을 적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놓아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 정리하겠죠. 이런 형태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와블러, 프랑스한테 와블러라고 해서 황금색인데 얘도 밀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은 애들까지 잡아서 이제 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면 이제 새를 만지게 해서 자연에 관련된 부분에 친근감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쉽게 접근하면 좋은데 이 밴딩 자체도 하나의 내 영역, 내 나와바리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못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발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낙공과 하부에 도래하는 밴딩 개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박종 선생님 자료입니다. 제 자료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료 받아서 지금 논문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밴딩 개체수를 파악을 통해서 낙동과 하부가 중간기차주로서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체의 변동에 대한 부분을 보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0년도에 가장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한 40개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연안개발에 따른 최적환경 변화, 그 다음에 사대강 사업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하부뚝 개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개체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박준 선생님 같이 얘기를 해서 도요물대새의 개체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동과 하부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는데 굳이 밴딩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 것들은 도요물대새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는 형태, 그 다음 갯벌에 대한 환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큰고니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새선 배작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쇼어보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는 아닌데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나머지 이제 보면 물새 관련된 부분들은 늘어나는 추세도 일부 있지만 쇼어보드는 대부분 다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물대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서 올라오나요? 보통 호주에서 올라와서 보통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에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날 때 아무것도 안 먹고 우리나라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황해의 갯벌 생태계가 악화되거나 훼손되면 대부분 다 멸종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요물대새 같은 경우는 결국 갯벌 생태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종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쭉 보면 당연히 월동지에 해당되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개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여기서 단 애들이 낙동과 하부로 방문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황해를 거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 지역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갯벌을 이미 다 매립을 해서 사실은 일본의 갯벌은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이 황해의 갯벌인데 미국,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연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디쿠리도 나중에 얄비라고 하시더라고요. YRRB. 그래서 얘가 이제 오는 경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종별 출현 국가 및 개체수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새가락도요, 큰뒷부리도요, 민물도요, 좀도요. 얘들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밴딩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다 새가락도요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큰뒷부리도요. 이런 애들이 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큰뒷부리도요 같은 경우는 호주 쪽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붉어덕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밴딩에 관련된 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를 찾아오는 애들 중에서 이제 뭔지 아시죠? 넓적부리도요 쪽입니다. 얘도 전체적으로는 위급종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국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밀종위기종이 차지하고 있는 형태고요. 얘는 1급입니다. 그래서 월동지에 대한 부분하고 번식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식지, 그다음 월동지, 그다음 미얀마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해안 중간, 그다음 루동 쪽. 지금 서해안 쪽도 사실은 오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몇 개체가 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번식 개체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00년 대비 한 88%, 매년 26%씩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밴딩된 애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고요. 박종수 선생님 정리한 거 제가 지금 잠깐 발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래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보통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4월, 5월 정도에 가장 많이 발견되고, 여기 보면 북상기에 해당되는 3월, 4월, 5월, 6월인데 이때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남하기에 해당되는 7, 8, 9, 10 이때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런 종별로 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한 부분은 종별로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올라갈 때는 사실은 황해를 들렀는데 일부 개체 같은 경우는 내려올 때는 태평양을 바로 거쳐내거든요. 한 2박 3일 정도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로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별 체류 및 생존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물도요 같은 경우는 6년 5개월 정도가 낙동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그 다음에 새가락도에는 2년 11개월, 아까 큰뒷부리도에는 YRB라고 얘기하는 애가 약간 3년 17일 정도가 낙동강 하구에서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생존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종별 최장 생장 기간에 대한 부분은 새가락도에는 약간 18년 정도, 민물도 28년, 큰뒷부리도 33년. 이긴 한데 이거는 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대형 도요들은 평균 5에서 8년, 최장 13년 정도에 비교해도 사실은 이 민물도요만 유사하고 나머지 새가락도요하고 큰뒷부리는 짧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이 하구에 대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얘들의 생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같은 경우는 휴식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습지 문화재 보호에 대한 부분은 박준 선생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 이만큼인데 지금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부산 신항 만들어지면서 이게 단절되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했던 애들이 이제 거의 말뚝이 없어지면서 이용을 못하고 이렇게 도요등이나 신자도 장다 쪽으로 옮기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보고요. 굉장히 변화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985년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5년쯤. 그 다음에 이게 올해. 보시면 퇴적 경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변했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인간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짧은 기간의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시죠. 근데 애들은 요즘 핸드폰 3살만 해도 주면 알아서 다 알아요. 야생조류도 마찬가지예요. 야생조류는 진화라는 부분들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낙동강 하구의 기본적인 개체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 환경 변화가 결국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저질에 대한 부분이나 최적 환경이 변화되면 당연히 거기에 살아가는 생물도 변화되겠죠. 그럼 그걸 먹고 사는 생물도 변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환경 변화가 개체수 감소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말뚝에서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지금은 다 이렇게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형태. 이렇게 가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경관들을 볼 수 있긴 한데 지금은 거의 못 보고 제가 가서 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일부 말뚝에 남아있는 개체들을 볼 수 있고 대규모로 이렇게 말뚝을 이용하는 개체는 거의 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낙동 화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적인 형태의 서식처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물새들의 기본적인 종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 화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퇴적의 침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야생조류의 기본적인 종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습지 보존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 해도 되겠죠, 이제? 네.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민 사회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사실은 좋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과학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갈 이야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 되세요. 이게 2002년 아마 이명박 정부 시였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 되세요라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강박관념을 머릿속에 콕 집어서 넣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들이 생태교육에 보면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모든 것들을 이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권력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 명예도 소용없어요. 다 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 돈 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돈 안 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운동, 지금 보면 오늘 강의 오신 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항상 환경단체 강의를 하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차세대가 없다는 게 하는 우려스러워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도와주는 것 또는 열심히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형태인데 딱 보면 이거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형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점점 이제 제 학문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 대학원 때는 일주일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한 30일 같은 방을 보내면 교수님하고 한 150일 같이 안 쫓겨난 게 다행인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조사 가면 좀 그냥 혼자 갈 수 있는 건 제가 혼자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후속 세대가 없다는 게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돈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러니까 가치관과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돈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많이 하게 하려면 후원을 많이 해야 되는 참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죠?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생태 언어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바꾸려면 이 선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돈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빼야 사실은 지구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태교육과 인식 정진을 위해 노력할 때이고 그 다음에 경제발전이라는 유명하에 자원을 낭비하였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가능한 발전은 말뿐인 허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을 할 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냥 지탱 가능한 발전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지금은 그것도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1990년대 얘기할 때는 지탱 가능한 발전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간 5%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 발자국에 대한 부분에서 지구는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비교하거나 돈과 관련된 게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생태 언어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이 이야기를 만들고 들려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어에 담긴 기본 뜻을 들려주는 시대, 이야기로 나를 보여주는 시대, 개발, 협력, 억압 등 화해, 자유, 공존, 생태 등의 순화된 언어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형태. 그래서 너무 각을 안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운동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반대만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라는 좀 더 같이 생각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면 한쪽은 좀 협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협상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된다라고 생각하면 뒤쪽에서 협상을 좀 하는 방법들 전략적인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